때까지 이렇게 대단하신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33년 살고 대한민국에 와서 21년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TV 프로그램 중에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이제 말할 게 다 없어졌는지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야말로 좀 이제는 좀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정치학자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두 체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과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6.25 전쟁 때 월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산 가족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평양에 많은 좀 재산을 갖고 계셨고 김일성한테 그 재산을 다 빼앗겼죠. 몰수를 당하고 신앙인이셨는데 신앙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추적을 당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수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면서 남한으로 월남하셔서 저희는 또 출신 성분이 아주 나쁘죠. 그래서 평양에서 74년도 9월 2일 날 저녁을 먹다가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이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그때 한 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특별열차 한 개가 편성이 돼서 24량인가 28량인가 이렇게 달고 그거 꽉 채워가지고 사람이 막 너무 꽉 채워가지고 엄청 삐좁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추방을 당해서 저는 북한의 그 공산 왕조의 계급 제도를 정말 뼛속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김일성 학습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김일성의 노작들 다 외워야 됐고요. 그래서 주체상에 대하여라는 그럼 두껍지 않습니다. 북한에 나온 그 주체상에 대하여 원문은 조그만 이런 소책자의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주체상에 대하여를 저희들이 이제 또 심화학습을 통해서 다 원문을 통달하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과목으로 또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철학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시험 문제가 주체상의 사회 역사적 원리였습니다. 이제 시험으로 또 보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북한은 여기처럼 뭐 여기 이렇게 찍기 객관식이 아니고 그냥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인데 특히 이런 사상 과목에 대해서는 토한자가 틀리면 안 되고 토씨가 몇 개 틀렸느냐에 대해서 성적이 이제 내용이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토씨가 몇 개 틀렸느냐에 대해서 성적이 이제 좌우가 되죠. 그렇게 주체상을 배웠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주체상이 저의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배운 게 그냥 학습 경연 때 가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누가 더 많이 토씨가 틀리느냐, 누가 더 많이 토씨 안 틀리게 잘 외우느냐 여기에 이제 기여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의 삶에서 주체상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탈북을 해서 왔는데 제가 뭐 대한민국에 올 때 자유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럼 왜 왔냐? 저희 그 6.25 때 탈북하신 저희 고모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저희 고모 딸이 미국에서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를 냈어요. 어떤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냈느냐? 저희 할머니의 그 이산의 한을 쓴 책으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맏아들인 저희 아버지를 6.25 전쟁 때 잃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이제 보고 저희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책을 냈습니다. 영어로 Still Life with Rice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뭐 출판사 사장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게 돼서 물어보니까 5만 권 팔렸대요. 5만 권.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있는 풍경으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저희 할머니와 함께 중국에 이제 그 우리를 데려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또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한국말로는 아들이 있는 풍경으로 최근에 2016년 정도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의 탈북기입니다. 자기가 본 우리들의 탈북 스토리를 이제 써서 또 한국에서 출판을 했는데 그건 뭐 별로 많이 안 팔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저는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할머니가 있는 풍경 그 책에 저희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YMCA 활동을 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싸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진화론. 그래서 처음에 북한이 김일성이 이제 등극을 한 다음에 한동안은 이 종교가 허용이 됐죠. 그런데 이 종교를 소멸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이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따졌다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기독교 믿는 사람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벌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아마 그때는 독실한 신자였던가 봐요. 이제 그 유물론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손을 냉큼 들고 일어나셔가지고 그럼 선생님은 잼내비 아들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들 하겠습니다. 이런 돌출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는 평양 삼중학교. 이게 여기 뭐 한국에는 1고등이 많이 평양 1고등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다 같은 이게 거기에 속하는 데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중학교에 다니다가 그 선생님은 잼내비 아들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쫓겨나서 학교를 못 다니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평양에 있는 성화신학교라고 이게 감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인데 그 당시에 평양 성화신학교에 그 고등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반. 그러니까 이 고성과라 그래가지고 대학반 말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1년짜리 있어서 거기에 이제 보냈는데 그 학교가 49년도에 폐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그 책에다가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실명으로 사진도 붙여놔가지고 사진도 붙였어요. 우리 아버지 사진을. 그래가지고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싸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북한에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남한으로 갔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대지주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양에서 쫓겨나서 산골에 가서 정말 혁명화 그 강제노동을 하면서 혁명화하느라고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이제 출생한 지 4개월 될 때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희들을 데리러 오셨을 때는 제가 출산한 지 13일 됐을 때 이제 오셨습니다. 야, 너희들 다 내가 서울로 데려갈 테니까 서로 의지해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말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가요? 거기 옆집이에요. 뭐 걸어갈 수도 없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없고 뭐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는 북한에서 일반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 어떻게 가요? 그래서 우리 안 가겠다 그랬죠. 할머니 못 갑니다. 그 전쟁 때도 아니고. 전쟁 때는 마야판이니까 막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꽉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는 처음 못 간다 그랬죠. 근데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100일 때 우리 애를 업고 중국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갖고 와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청소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만히 몰래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죠. 우리 아버지가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싸우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을 분명히 북한에 거의 주면 볼 텐데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살래야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서 우리 식구들을 설득을 했죠. 근데 우리 식구들이 처음에는 또 이제 긴가민가해서 그러면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뭐 믿지 않죠. 또 믿을 수는 있지만 제가 그 직접 책으로 본 거야. 그럼 또 그 느끼는 감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또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모가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언니야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시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뭐 남수성 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모가 막 놀라서 막 뒤로 넘어질 지경이에요. 왜냐 우리 이모의 남편은 또 백두산 줄기예요. 거기는 그 오중 500령 아시죠? 500령 항일발치산. 네, 500령하고 남편네하고 이렇게 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은 출신 성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그 김일성 군사대학 맏아들은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하고 군대에서 연대장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그 특수부대 저격부대에 갔다 와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무슨 것도 간부하고 있고 또 셋째 아들은 사회안전부 그 김정일 정치대학 사회안전부 정치대학에 가가지고 안전원이에요. 또 안전부 그 사회안전부 정치대학 그 인사 여기를 말하면 거기는 간부과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인사부장 같은 거. 예, 그 집 딸이랑 이제 다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 집 딸이랑 다 뭐 군인 뭐 안전원 뭐 이런 데에 다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위주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의 생각에는 야 이것들이 남조선 가게 되면 이거 우리 애들은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모는 지금 막 정신 나갈 정도죠. 야 너희 너 가기만 해보라. 내가 너희 다 그냥 그 압록강에 들어서기 바라면 내가 다 총으로 싹 갈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계급투쟁입니다. 이게 계급투쟁이라는 거는 그냥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과 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다 지금 빨리 가서 보이백 자수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또 마음이 바뀌었죠.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한 자들의 집에는 이제 도청장치를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해놨다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말은 우리가 집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말을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지금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창고에 나가셔가지고 그 석탄 이렇게 다 그 보관하느라고 석탄이랑 나무랑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두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계속 안 가겠다 그러시니까 당신 빨갱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보고 혁명의 변절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부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 저는 뭐 그때 사상 없었고요. 전 사상 없죠. 거기서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저한테.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가족은 멸망한다.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꼭 끌려간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 이익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그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안 보이고 태어난 우리 아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잖아요. 근데 애미 잘못 만나가지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짐승보다 못하게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만은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마당에 나가서 쥐약을 4봉지를 샀습니다. 우리 형제가 사남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야,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 가다가 잡히면 죽어야 된다. 우리가 못 가고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는 정치범 집단감에서 끌려간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당원이 되는 게 나쁘긴 하더라고요. 예. 저희 남자 동생 하나가 인민군대를 나갔는데, 인민군대 나가서 이제 있는데, 사실 저희가 출신성분이 좀 안 좋아서 당에 입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나 이제 출신성분을 조금이라도 세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목숨 걸고 하여튼간 우리 동생 입당시키는데 제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우리 동생을 입당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입당을 시키고 북한에서 군대에서 입당하고 대학교 가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뇌물을 뒤따 찔러줘가지고 우리 동생이 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이 자식이 말입니다. 대학교 보내준 게 누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항제철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와야지 가는데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SBS가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획 탈북이죠. 저희가 어떻게 SBS가 우리 데려오게 됐냐면, 저희 고모부께서 서울 분이신데 우리 이제 할머니가 너무너무 우리 그 아버지를 막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정백현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SBS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SBS 그 당시에 전무가 저희 고모부랑 친구인데, 그러면 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SBS 기자들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3명이 거기 우리를 위해서 한 3개월을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할 때 돈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원회가 낸 돈만 10만 불이고 우리를 데려오는 데만 브로커 비용만 준 것만 10만 불이고, 우리 고모부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이 또 뭐 한 10만 불 된대요. 그래 우리 고모부네가 쓴 돈이 한 20만 불 썼고 SBS도 또 한 20만 불 썼다 그래요. 자기들이. 그건 뭐 진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SBS 기자들이 이제는 막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면 우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가겠다는 사람들은 뛰어버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저희 남동생 1명하고 제 아들 없고 4명이 먼저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이제 협박을 했죠. 협박을 했습니다. 설득 안 됩니다. 협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설득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협박해야 되는 겁니다. 협박이 먹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협박을 했죠.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입에 잡혀가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 협박을 했죠. 그래서 우리 남은 가족이 협박당해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못 왔습니다. 제가 넘어오니까 우리 고모부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사랑은 했느냐? 이거는 남한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했느냐?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합니까? 예. 그런데 사랑과 죽음 사이에는 이게 엄청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술로 마셔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기 아버지께서는 못 오시고 북한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미안하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협박을 해서 저희 가족들이 나중에 와서 저희 서울에 와서 만났습니다. 네, 서울에 와서 만났고, 사실 저희들 탈북 때문에 저희 외삼촌에서는 북한에서 연대장으로 이제 그 군복무를 마친 그 직업, 그러니까 이게 장교였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고 낙동강 전투까지 내려왔던 인민군 소대장, 그때 전쟁 때 인민군 소대장으로 이 낙동강 전선까지 왔었던 분입니다. 그때 이 포탄을 맞아가지고 이 심장 1cm 근처에 파편이 박혔는데 그걸 파내느라고 이제 하도 수술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심장 부위가 이게 움푹 꺼져 들어가 있는, 평생을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탈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들 때문에 북창에 있는 18호 정치범 관리소에 끌려가셔가지고 한지에서 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뭐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빨리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고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거 외우기는 했지만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우리가 이거 배운 주체상의 정의입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그냥 말장난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체제는 주체상이랑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주체상이라는 게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운명의 주인은 수령이었고 김일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령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저희는 그렇게 강요받아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김정일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령님은 하도 위대하기 때문에 수령님의 교신은 뺄 것도 없고 도할 것도 없다. 그래서 빼지도 말고 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상을 구현했다고 하는 당의 유일상책의 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4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성, 무조건성이고 김일성을 신격화, 신저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뿐만 아니라 거기는 김일성도 속하고 김정일도 속하고 김정은도 속하는 겁니다. 그게 4대 원칙이 신격화, 신저화, 절대성, 무조건성입니다. 신격화라는 게 뭐냐? 김일성네를 우리 인민의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격합니다. 신으로 모셔라. 그래서 신격합니다. 신저화라는 게 뭐냐? 김일성이가 한 말은 다 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의 신저로 삼아라. 우리 삶의 신저로 삼아라. 그래서 거기서 늘 얘기하는 게 뼈와 살로 만들라고 합니다. 김일성의 교실을 뼈와 살로 만들어라. 절대성이 뭐냐? 김일성의 교실은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거 잘 됐니 안 됐니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가하면 안 된다. 무조건성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무오류의 무결점의 이 수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0.0001%의 조건 타발, 불평불만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입니다. 사실 주체사상이라는 건 전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주체 철학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게 주체사상의 사회 역사적 원리, 주체사상의 지도 원칙, 무슨 수령관 이런 거 있는데 그다 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주저리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먹힌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고요. 근데 제가 주체성을 배웠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본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IMF였습니다. 저희가 97년 10월 19일에 왔는데 12월 28일에 IMF 발표가 났습니다. 맞죠? 다 잊어버리셨죠? 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니까 이게 IMF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팔자가 사나우면 이불 자식이 3년 맞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죽이 너무 싫어가지고 심리를 도망가 봤더니 거기에 죽그릇이 앞서 와 있대더라,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는데, 아니 이게 뭐 어쨌든 막 도망쳐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이게 IMF가 돼가지고 여기는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봤냐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취업이 어려웠죠. 그때 38선 4호종 56도가 유행하던 때였죠.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시나요? 그럼 한국 사람 아닌 거죠. 네. 38선 뭡니까? 38세면 명예퇴직, 45세 정년퇴직, 56세까지 계속 직장에 붙어있으면 도둑놈. 그게 38선 4호종 56도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조사받다 보니까 35세가 됐는데, 예, 이게 뭐 취직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애까지 딸렸죠. 예, 정말 취업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저기 그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 청소부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 이게 북한에서는 호텔 청소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간부집 마누라가 하는 겁니다. 네, 간부집, 그것도 거의 간부집 마누라나 외국인 호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출신성은 좋아야 들어가고요. 거의 간부집 마누라나 뭐 며느리나 그 딸 정도 돼야지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 뭐 외국인 호텔이라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야, 이거 50만 원 받고 들어갔거든요. 저한테 그 트레이너라는 고참 여성이 저한테 자기 그 객실 10개를 나보고 그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화장실 20개 닦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닦다 보니까 이게 우울하더라고요. 야, 이거 나 북한에 있을 땐 출시성분 나빠도 화장실 청소는 안 했는데, 이거 여기 오니까 이게 뭐 죽기 살기로 왔더니 이게 계속 변속관 청소는 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해 동안 일해보니까 50만 원으로 살 수 없다는 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모르는데, 남편이 없이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버스 이렇게 버스 이렇게 뭐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교통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버스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한승제 있는데, 그때는 한승제가 없었잖아요. 지하철비가 450원대였습니다. 제가 마실 때가. 예, 그런데 버스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가니까 돈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침 저녁으로. 예. 50만 원 가지고 이게 뭐 우리 어머니한테 애를 맡길 데가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맡겼는데, 아무리 외손주가 이쁘다 그래도 공짜로 계속 보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 기저귀 값도 사야 되고 뭐 우유값도 사야 되는데 50만 원 갖고는 도대체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실장이라는 분이 17년을 일했는데 75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야, 요게 계속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들 공부도 못 시키겠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도 못 시킬 바에 여기로 뭘 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예, 이 길이 아니라고 할 때는 빨리 결정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눈에 이렇게 또 따ram치게 말하게 나가지고, 한국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눈에 이렇게 따람치게 까맣게 나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이제 결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근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이게 눈 아파서 좀 치료 다 받은 다음에 형편이 되면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좋게 말하고 그만뒀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는 구직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북한처럼 생각하고 통일부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직장에다가 통일부 계속 찾아가니까 통일부에서 무슨 공문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저기 연금관리공단에. 그래서 그 공문 가게 되면 북한처럼 생각하고 북한은 유일적 지도체제 아닙니까? 나라에서 공문 보내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뭐 이게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연락이 안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차은봉 씨라는 분이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있는데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신문만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문만 들여다보고 뭐예요 이 직장은 먹고 하니까 계속 이 벼룩시장이니 뭐 이런 그 찌라시 무가지 신문들 이런 것만 계속 갖다 보고 있는데 신문에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차은봉 씨가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서 이제 끝나고 다른 데를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 공문은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전화를 했죠. 연금관리공단 그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기다리래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기다리라 그러면 되는 건 줄 알거든요.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금방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욕을 합니다. 사기쳤다 이거죠. 그 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전화했죠. 그러니까 왜 자꾸 전화 안 해요? 그래서 나 거기 공문이 갔는데 왜 연락이 없어가지고 면접이라도 보러 가고 싶어서 그런다고. 저 탈북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탈북자 안 받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탈북자 5명을 받았는데 별로 시원치 않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캔슬당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불었어요.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고 어디를 갈 것이냐. 3일을 울었어요. 3일을 엎드려서 우는데 누가 찾아와서 야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라도 봐야지 내가 기운이 나서 울 수가 있는데 누가 왜 우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기운이 없어서 못 울겠는 거예요. 이게 지쳤죠. 울다가 지쳤어요. 그러다가 딱 떠오르는 게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자기 자신이다. 이게 왜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도 쓸모없었던 그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가 그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국가가 시킨다고 하는 데가 아니구나. 전 그때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통일부만 믿고 거기를 계속 멍청하게 바라본 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생활정보지만 뒤져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그 생활정보지에는 제일 앞면에 250만 가, 300만 가, 뭐 500만 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모르고 거기 갔는데 다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기도 했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주체상의 호구와 북한 이거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주체상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고 여기 김영환 씨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주체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본인도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그게 다 이제 끼워 맞춰가지고 김일성이 위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늘 가르치는 게 뭐냐. 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지만 이 대중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 그러니까 고구려, 고려 뭐 이런 거 대충 있지 않습니까? 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수많은 피착취계급과 착취계급 간의 투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한 번도 성공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오로지 김일성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조선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위대한 국가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일상책의 확립의 10대 원칙은 원칙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실현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체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수령론이 나옵니다. 이 수령론이 나오고 수령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고 이 위대한 수령의
또 그 위협을 계승하기 위해서 후계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봉건이죠, 봉건. 봉건 왕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또 위대하다고 막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김일성이가 태어날 때는 만경대에 그 커다란 샛별이 떠올랐고 태양이 떠올랐고 뭐 그래서 태양에다가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신이죠. 김일성은 태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김일성이가 김일성 시체를 보관한 데가 뭐라 그럽니까? 태양궁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태양궁전. 그리고 김정일에 대해서 또 우상화를 해야 되니까 뭐라 그러냐? 장군봉에 장군별이 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한 게 구호나무 사업을 한 거죠. 구호나무. 근데 이게 색깔한 거짓말인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우리 나랑 대학교 그 동창생 친구 오빠가理科대학을 졸업하고 함흥과학원에 있어요. 화학과를 졸업했어요. 함흥과학원에 있는데 함흥에 있는 그 과학원 과학자들이 총돌격해가지고 백두산에 가서 이제 나무의 그 껍질을 벗기고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이제 장군별이 떴다 뭐 이런 거 이제 예언 같은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써가지고 거기다가 시합 처리를 쭉 한대요. 그러면 오래전에 쓴 것처럼 이제 나무가 거무틱틱하게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구호나무가 된 거죠. 아니 80년대까지 하나도 없던 구호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출몰을 해가지고 백두산에 이렇게 따뜻하게 막 구호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한에 그 막 또 그런 거를 많이 말하게 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알아도 말 못하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했던 일 중에 뭐냐면 김일성의 김일성 가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으로 끌려가서도 다 뭐 처형당했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김정일까지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유일한 후계자라 이거예요. 보통 뭐 그냥 후계자가 아니라 김일성의 혁명 위협을 대르리어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누구냐? 김정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체상에 대하여는 김일성이가 쓴 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쓴 겁니다. 모르죠? 뭐 항소생이 그걸 썼다는 건 여기서 얘기고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이가 썼다고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맨날 선전하기를 주체상 과학 토론회, 국제 토론회, 뭐 주체상은 과학이다, 뭐 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또 말도 안 되는 게 주체상에 대하여서 봉건을 그러면 주체상이라고 그러는 건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체상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 수령전 중에 효자, 효성과 충성 이게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건 효자로는 뭡니까? 우리나라 유교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다 또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합지졸을 그냥 다 묶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성경을 우리 조사하시는 분이 성경을 갖다 주셨는데 뒤에 10계명을 보니까 이게 북한의 당일 일상책의 확립 10대 원칙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베껴왔냐고. 이거 북한의 당일 일상책의 확립 10대 원칙이 있는데 이걸 똑같은데 이거 왜 베껴다 썼냐고 그랬더니 야 너네가 베껴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성경이 어째 나왔는지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게 베낀 건줄 알았죠. 근데 성경도 베껴오고 또 뭐 유교도 좀 베껴오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걸 두루두루 베껴다가 그냥 짬뽕을 만드는 게 주체상입니다. 이렇게 형체가 없는 것은 거짓말치기가 가장 좋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 사기치기 제일 좋지 않아요? 그 보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게 왜 팔아먹겠어요? 그 실체가 없잖아요. 대동강물 뭐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호구고 북한 주민들은 전혀 주체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주체상이 필요한 거는 생활정화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랄까 자아비판? 네, 생활정화라 그러는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는 2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하루 건너 생활정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비판을 해야 되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씩 비판하려면 어떻게 비판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너 좀 비판한다니까 너도 기분 나빠도 잘 먹어. 너 다음에 너가 나를 비판해라 이렇게 이제 비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비판을 또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이게 서로 갈등이 심해지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살다 보면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을 비판할 때 몰아서 또 와서 집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북한이 사실 사람들을 통치한 거는 주체상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런 아주 조열한 방법, 신분제도, 그리고 왕따시키기,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르는 이 차별 정책, 이걸로 지금까지 통치를 해온 거죠. 그리고 아주 가혹한 그 탄압. 식구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이 무리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온 가족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나쁜 말을 했는데 제가 나쁜 말 한 게 이제 들통이 나게 되면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집단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서 일러 바치는 게 살아남는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거, 인간의 이 인간성을 말살해 버리는 게 주체상은 뭐 모르겠고 하여튼간 북한의 통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이 문재인 이 패거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적폐청산 보십시오. 적폐청산 공포를 일으킵니다. 계속. 그러면 조금 좀 찔리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해야지 나라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여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써들어도 이거는 그냥 메아리일 뿐이죠. 왜냐? 실제 국가 경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이 잘못되고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 꼬리가 뭐가 하나씩 잡고 있으니까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다 숨어 있잖아요.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북한식 방법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왜 그렇게 굶어 죽는데 일어나지 못하냐? 거기서는 머리가 없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굶어 죽는 나라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북한이 나쁜 나라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단지 무섭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다스리는 가장 최대의 이 도구는 공포입니다. 공포. 주체상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공포입니다. 탄압, 공포.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어머니한테서 가장 많이 주입받은 교육이 말 조심해라입니다. 말 조심해라. 근데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그게 관습이 돼가지고 날 보고 야, 너 말 조심해야지. 야, 여기 있는 사람 딱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엄마, 여기는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 아니야. 지금도 이렇게 지금 50 먹은 딸을 매일 아침마다 와서 훈시하시는 게 뭐냐면 말 조심해랍니다. 말 조심해. 체념화 되어 있는 거죠. 체념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주체상 때문에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김정은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고요. 독재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제가 이게 이제 요 약과를 좀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신 줄 모르고 난 뭐 하나 갖고 왔는데 정말 죄송한데 좀 더 가져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 약과를 요 별거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분들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보십시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빠서 삐질 수 있으면 그래도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는 자에 대한 무한 충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출신 성분을 가르죠. 예, 세계 부류의 51개 계층으로 나누죠. 예, 거기에서 예, 얘는 특별 병원에 가는 것까지도 다 출신 이게 있고요. 예, 우리가 명절에 이 무슨
북한에서 명절에 뭐 술 한 병에 뭐 뭘 좀 조금씩 주잖아요. 그거 줄 때도 다 차별이 있어요. 그거 줄 때도. 이 뭐 단간부에는 단간부를 하게 되면 식용유가 조금 높이가 높아요. 단간부도 못하면 노동자들은 식용유가 요만큼 줘요. 그리고 담배의 품질이 틀려요. 단간부 하는 자들은 다 물줄이 담배를 줘요. 물줄이 담배 물고 있으면 저자는 간부구나 이게. 이렇게 담배를 뭘 피느냐 이걸 가지고도 출신이 그분이 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패션에 대해서 패션이 계급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뭐 계급을 안 나타내죠. 그래서 이 어떤 패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자가 단간부냐, 저자가 노동자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 열광하는 이유는 신분 가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차별을 둬가지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문재인이가 계속 저렇게 해가지고 이 주사파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독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무슨 잘못된 건지 안 잘못된 건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말이 안 되는 거를 집어 던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를 집어 던지고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걸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집어 던지게 되면 탁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격이 클수록 작용도 크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남 정책들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던졌는데 말도 안 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실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느끼십니까? 민주노총, 박근혜 퇴진, 정권 12월 19일 선거 끝난 다음부터 박근혜 퇴진을 외쳤죠. 우리는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퇴진했죠. 근데 이 자유진영 쪽 사람들은 좀 용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용감해질. 우리는 뭡니까? 야, 그거 되겠어? 되죠?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평창올림픽 보이콧 해야 된다고 여러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자유진영의 우수한 하여튼 원로급 어르신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뭐 그러지 않아도 망할 건데 우리가 괜히 망가뜨렸다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콧 운동을 세게 했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평창올림픽은 망했습니까?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으로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누구 탓입니까? 우리가 바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진영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 못합니까? 좌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가지고 막 안 된다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해라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오죠. 연방제 합의 어려운 것 같습니까? 되는 겁니다. 연방제 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문재인이가 찍었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됐느냐? 저는 대한민국이 군번을 잃어버린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익 사상 포럼에서 꼭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필독서로 채택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가 호구인 주제상을 떠들었다면 우리는 인디펜던트 스피릿, 이승만의 독립정신, 내가 그걸 보고 야,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공산당과 자유주의 사상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4년 7월 28일에 미
양원에서 연설을 하셨죠.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외웠는데 자꾸 또 잊어버려. 자유세계는 공산세계를 탄호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자유의 싸움에서 한국이 선봉을 받겠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세계가 공산주의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돈 벌게 해주니까 이 중국은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황제가 됐다는 거는 그건 진짜 공산주의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빅브라더가 나와서 다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빅브라더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 하나님의 세계와는 이거는 정말 절대로 융화될 수가 없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돈 벌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산당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깡패가 돈을 벌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왜? 한 행동이 그래요. 또 고영주 변호사께서 지금 공산주의자라고 그러셔가지고 재판 걸려있는데, 공산주의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입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국도 말하잖아요. 영국도 나라를 파탄시키는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보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공산주의자 같은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자들이 지금 토지 공개념 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수미애가 무식하게 짝이 없는 여자가 지대 추구는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지대 추구는 뭐냐? 5.18 특별법에 의해서 5.18 특별대우를 받는 게 지대 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5.18에 뭐 수미애도 5.18 유공자라고 그래요. 그거 확인을 해봐야죠. 그거 밝혀야죠. 나 5.18 유공자 아니다. 확인을 해야죠. 근데 내가 요즘에 보니까 이 남한은 지금 북한은 백두산 줄기 때문에 백두산 줄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 한국은 지금 무등산 줄기에 노예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무등산 줄기만 타게 되면 아니 공무원 시험 볼 때도 10% 가산점, 대학교 시험 볼 때도 10% 가산점. 이것만큼 더 나쁜 지대추구가 어디 있어요? 지대추구를 없애려면 이런 것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봤을 때 한국이 참으로 좋았던 것은 제가 보험회사에 이제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참 많이 쫄았어요. 왜 쫄았느냐? 여기 너무 휘황찬란하잖아요. 네, 너무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리고 막 컴퓨터 엄청 잘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러웠어요. 너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렇게 무식해? 이럴까봐 처음에는 대학교 졸업했다는 말도 사실 잘 안 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무식하다고 해서 창피하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너네는 사회주의라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게을러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시간이 늘 아까워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계속 단어상 보고 다녔고, 예, 새벽 5시에 대부분 새벽 5시에 깨나서 감자농사 지우러 가지 않으면 학교에 바쳐야 되는 고사리 뜯으러 가지 않으면
약속회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했어요. 점심시간도 늘 아까워서 서서 늘 밥을 먹었어요. 왜냐면 점심 잠깐 먹고 빨리 가서 감자 그 농사 지은 거 한 배랑이라도 지어다 놓고 가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애들이 새벽 5시에 깨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여기 아주머니들 새벽 5시에 깨어나서 밥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북한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빨리 나가야 되면 새벽 3시에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 불을 떼야 되는데 1시간은 이게 이 불 붙이는데 한 30분 걸리잖아요. 불이 안 붙는 날은 이게 막 도야당이에요. 불 죽으면.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뛴단 말입니다. 그런데 게을르게 살았다고요? 북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뭐 남성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집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뭐 저는 뭡니까 이제 이 시체 옮기는 거 이제 몇 자리 파는 거 몇 자리도 파봤어요. 여기 어떤 여성이 몇 자리 파본 여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13살 살 때부터 산으로 내몰리고 바다로 내몰리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무인 노동을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게을러 터져서 못 산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김일성, 이 김정일, 이 개자식들이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나라는 망했고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이게 뭐냐 말이죠. 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야, 나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밥을 먹고 사는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새끼 하나는 굶겨 죽이지 않을 수 있구나. 이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경제가 왜 좋다고 생각하느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자들은 다 새빨간 사기꾼들이고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다 사기꾼들입니다. 타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줍니까? 본인이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사기꾼인 것은 자기가 일도 안 하면서 자기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우리를 월급 주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최저임금을 1만 원씩 올려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범죄자 만듭니까? 이런 게 나쁜 자들이죠.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이죠. 이게 날강도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냥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북한이랑 남한이랑 게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선심성 그거는 받아먹는 놈이 누구 있는지 모르지만 받은 놈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사해 보십시오.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느냐? 말로만 떠드는 거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맨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민의 최고의 민족적 수건인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기아집을 쓰고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맨날 죽기 전까지 맨날 얘기했어요. 한 번도 비단 옷을 입게 해줬습니까? 한 번도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줬습니까? 그것을 지금 문재인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야, 저 김정일하고 김일성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기꾼이잖아. 공산주의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기생충들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본 적이 없는 입만 떠들으면서 남의 것을 뜯어먹는. 그래서 공산주의끼리 있으면 다 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공산주의 국가가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기생충들만 모여 사니까 망하는 거죠. 이 공산주의가 시장경제에 들러붙으면 계속 명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구충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충이 두글두글 끓고 있는데도 이 구충제를 쓸 생각을 안 했죠. 그 구충제가 뭐냐?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다 이거죠. 거기에서 가장 그 인상에 남는 글이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남한테 붙어먹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나이가 적당히 차면 다 자립을 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조선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옆집에 남의 집에 가서 잘 사는 집에 가서 붙어 먹는 거 그게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복지 이거 있잖아요. 복지. 제가 이거 바라보니까 야, 이 나라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복지는 뭡니까? 복지는 내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내 옆에 혹시라도 불쌍한 게 뭐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복지지 내가 누리는 게 복지입니까?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게 복지죠. 뭐냐? 철길 놓는 거. 개인이 철길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발전소를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이 기반들을 갖춰가는 게 복지고, 그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정신이 좀 이렇게 타박을 입어서 안 좋던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지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하게 되면 아 나한테 뭘 주는 거 이게 복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재인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냐 말이죠. 이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거기에 표를 찍어요? 미친 거죠. 분명한 거는 그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유진영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자유진영에 요즘에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각기 문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재자. 그게 최종시에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문재인이가 같은 급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싸우면 잃을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선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누가 지켜주는 나라가 대통령이 주인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이 규정한 대로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게 진짜 국민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 그 바운다리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거를 막아내야 되죠.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 국정화 교과서 하나만 들어봅시다. 국정화 교과서 잘못됐으면 그 옳은 교과서를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노총들이 가서 데모한다고 포기합니까? 그런 자들이 교육부 장관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백성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백성들의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가 뭡니까?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아닙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백성은 욕할 다 한 거죠. 누가 잘못했느냐? 백성의 녹을 타먹는 이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비겁하게 물러서고 타협하고 그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의 48년 8월 15일에 이 건국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이 오래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1948년 8월 15일에는 이승만 대통령 혼자 이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에서 싸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사랑하는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 자유 세력이 다시 공산 세력을 몰아내고 이 자유의 이 집을 또다시
튼튼하게 다시는 이 공산 기생충들이 접목지 못하도록 그렇게 재건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4월 27일 되기 전에 강화문에서 우리 자유진영이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다가 당신이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다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웃기는 게 통일부 장관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전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할 거는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하는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아직 의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거기는 북한의 특성상 그렇다고. 북한의 특성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따위 편법을 자꾸 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특별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 나라에 다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사는데 세월호 특별법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가 이번에 저기 베트남에 가가지고 한국전쟁 참여한 거를 뭐 죄송하다 어쩌다 이런 개나발 부려가지고 지금 4월달에 이 민변의 주도하에 그 베트남에 뭐 그 살상한 거 무슨 뭐 진상을 밝히는 뭐를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것들입니까? 우리 따져야죠. 우리가 문재인 나와. 전 다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화문에 한 열흘만 농성하고 앉아있으면 문재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강화문에 끌어내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지. 이게 이렇게 있다가 그냥 뭐 이런 데 모여가지고 뭐 이것만 또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청와대로 쳐들어가든지 청와대로 쳐들어가기 어려우면 강화문에 저기 문재인을 끌어라든 내오든지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국군 포로 전원 송환해라. 김정은 남한에 오려면 국군 포로 무조건 송환해라. 전원 납북자 불법으로 납치해간 대한민국의 국민들 납북자들을 무조건 전원 송환해라. 그리고 저희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석방시켜라. 그리고 탈북했다가 강제 복송된 정치범들을 다 석방시켜라. 나머지는 뭐 거기서 체제 뭐 했는지는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고, 이거를 안 하고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우리가 김정은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이렇게 협박할 겁니다. 죽여버려야죠. 살인자인데. 저희는 그런 조건을 내걸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투사들은 지금 해야죠. 문재인에게 요구해야죠. 깡패의 특징은 뭐냐면 용감하게 나서면 다치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비실비실 피하게 되면 아주 업신여기고 밟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년 8월 10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시국 연설을 하셨습니다. 공산학종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도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통일 정책의 ABCD입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실사남북 공동성명 그따위 뭐하러 발표했습니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북한한테 계속 사기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사기당해 오면서도 아직도 사기당하는 걸 모르고 우리 민족끼리 저는요 민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민족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같이 살 수 있고 국경이 달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념이 다르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깡패고 이자들은 기생충이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기를 작정했다면 같이 살겠지만 내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공산주의와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죠. 민족끼리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셨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연에 많은 박수 보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